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밀법및 민사특별법 제44강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에서는 제43강이 되겠습니다. 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첫 시간으로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2. 대항력, 3. 존속의 보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자, 주택임대차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먼저 제정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조 제정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목적은 바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입니다. 즉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고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민사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규정들은 강행규정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 즉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임대인이 이와 반대되는 또는 이와 어긋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고 임차인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주장을 해버리면 이 법률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자,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나? 첫 번째 적용 범위가 있겠죠. 적용 범위. 어떤 경우에 이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지. 간단히 주택 건물인 경우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보호를 받는 건물은 어떤 것이냐? 등기 건물 되고요.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됩니다. 주거용이면.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이라든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도 주거용으로 임대차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용법의 제형은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자, 주거용 임대차 건물에 대해서 즉 주택이니까 받는 것이고, 그럼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보느냐? 그거는 바로 실제 용도를 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거용이고 실제 딴 거 영업용으로 쓰면 영업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 그 전세권에 의한 전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차권이죠. 우리가 전세 그러죠. 그 전세도 됩니다. 즉 그때의 전세금은 뭘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뭐 별장이나 여간에 뭐 깔세라고 하죠. 속칭 뭐 한 달 선 임대료 내고 한 달 사는 거, 이런 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물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 첫 번째, 무료로 사용할 때. 자,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왜? 보증금을 낸 것도 아니고 월세도 낸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건물들, 뭐 여관이라든가 호텔, 뭐 민박 이런 거에 역시 일시 사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한 건물 역시,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후에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이용하는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왜? 본인의 용도에 맞게 원래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죠. 주의하셔야 될 게,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용 건물인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주거용으로 쓰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주거용으로 쓰면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받습니다. 이 경우는 못 받는다는 얘기는 상업용이나 공장, 창고 이런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해요. 비주거용으로 쓰겠다고 그래놓고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일반적 법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 즉 회사가 그 임차한 사원 주거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인데, 자, 법인, 회사죠, 법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건 주택임대차는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 이제 개인에게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게 점점 확장이 됩니다. 왜? 임대차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 법인인데도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경우, 주택 임대차한 경우. 두 번째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임차한 경우. 물론 지방공사 임차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로 이제 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의 사원들 사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방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장 또는 자, 지방공사인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외 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그 선정한 입주자, 지방공사의 경우는 그 지자체장이 선정한 입주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를 받고 그 주택에 가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법인이어도 인정을 받는 요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대항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 대항력. 그럼 이 대항력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대항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자,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 자,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미 성립한 권리 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힘력자.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자, 그럼 이 대항력 지분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이 대항력, 주택임대차 관계가 성립됐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권리. 그 대항력은 언제 취득을 하냐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한 이후에 주택을 인도합니다. 자, 인도라는 거는 주택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그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다 주민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을 하면 자,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 주택은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자, 요 두 개를 다 인도를 오늘 받고 내일 주민등록을 했다면 이 두 개가 성립이 되니까 내일이겠죠. 내일. 그 날 바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게 중요합니다.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했을 때 그 다음 날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주택에 인도도 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날 누군가 저당권을 그 주택에 설정을 했다면 임차인인 내가 선순위일까요? 저당권이 선순위일까요? 그렇죠. 저당권이 선순위예요. 저당권은 그날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저당권 권리가 형성이 되고 나는 그 다음날 새벽 0시부터니까 나는 힘이 없죠. 근데 그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나는 0시부터고 저당권은 낮에 됐을 테니까 그때는 내가 우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할 때 꼭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민등록하고 대항력의 요건이 있어요. 자, 이 주민등록하고 관련된 대항력의 요건인데, 자, 주민등록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가족이 다 이전하면 상실돼요. 근데 혼자만 가는 경우가 있죠. 직장 때문에 나 혼자 간다든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한 본인만. 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의 주민등록 대항력도 인정을 해줍니다. 즉, 나만 가는 건 상관없죠. 나만 주민등록이 옮기고 내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대항력을 꼭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원이 이전하면은 대항력이 상실을 하지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본인만, 즉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공부상에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 못합니다. 왜?
공시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민등록을 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주민등록 신고하는 날 뭐 직원을 잘못 썼다든가 주소를 잘못 썼다든가 뭐 공시가 안 되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을 안 해줍니다. 취득이 안 돼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동호수도 같이 기재를 해야 돼요. 몇 동 몇 호 다세대이기 때문에 가지세동 이렇게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대항력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대항력이 갖고 있는 내용.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있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둘이 계약을 해서 임대차를 했어요. 어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습니다. 빌려 사고 있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 주택을 파는 거예요. 양도를 해버렸어. 매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셔서 아들이 승계했다든가 유산으로. 그럼 새로운 양수인이 있을 것입니다. 양수인, 포괄 양수인 승계도 되고 특정 승계도 가능해요. 이런 양수인이 있다면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역시 이때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양수인이. 즉 임대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즉 대항력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양수인이 너 나가 해도 임차인은 계약에 의거해서 나는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물의 사용 수익 그리고 차임과 보증에 관한 권리들이 다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세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던 월 30만 원이라면 양수인이 계약서 보여주고 주인 바뀌었다고 확인해주면 이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 판례에서 주택 양도했을 때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전에 있던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내고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라면 임대차 기간이 되신데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1,000만 원 보증금은 이 임대인 처음에 계약했던 임대인 전 임대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수인 즉 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서 만약에 이 주택을 산다면 보증금 1,000만 원 있으면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차감하고 이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식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요 전에도 바로 말했지만 요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이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3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는 지방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소속 직원용 주거용 주택에 임차했을 때는 역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항력 관련한 판례 그리고 존속의 보장 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항력 관련 판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중요한 거 한 4가지 정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 이길. 이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길부터라는 것은 이길 오전 0시입니다. 오전 0시. 대항력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11일이면 11일 이길부터니까 12일 오전 0시. 그러니까 11일 자정이란 얘기죠. 두 번째. 소유자로 있다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다시 임차하는 경우. 이게 다시 임차하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 소유자였는데 매도하고 그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임차해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에 이길.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요 마친 날에 이길입니다. 이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한 경우 공무원의 착오로 다소 틀리게 지번을 기재해도 대항력은
된다. 즉 임차인이 전신과를 올바로 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번을 다소 틀리게 기재해도 그래도 이것은 유효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시 대항력을 인정받음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나. 자, 선순위 임차권이다. 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인정받음으로 인수된다. 낙찰자가 그 인수, 즉 보증을 주거나 그 계속 임차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 자, 후순위 임차인은 임차권보다 앞선 저당권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경매 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는 그 경매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주로 저당권이 되는데 저당권 맨 처음에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즉 저당권보다 앞선 그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당권보다 나중에 형성이 된 이 후순위 임차권들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을 하게 된다. 그래서 꼭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고 중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 존속의 보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속의 보장.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얼마나 존속하나? 그 최단기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년 최단기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도 존속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임대차 기간은 민법상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규정은 없고 최장기 20년의 제한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간 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간 1년. 이 최단기간 2년의 규정만 있고 최장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장기 규정은 민법의 20년 제한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의 갱신입니다. 계약의 갱신. 계약이 이제 갱신되는데 어떻게 갱신되냐? 법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된다 해서 이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법정갱신. 법에서 정한 갱신입니다. 갱신. 다시 고쳐서 쓴다는 얘기죠.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달라요, 규정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 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자, 임대인은 요렇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똑같이 끝나는데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앞쪽에 6개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둘이 서로 아무 통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경우에 아무런 통지가 없어요. 서로가 통지를 안 하면 갱신이 된 걸로 봅니다. 갱신. 즉, 전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법정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거고요. 임차인은, 자, 이제 법정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된 이후, 이때를 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차 계약 그만합시다. 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이 해지한다고 통고를 하면 알려주면 임대인이 그 연락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하냐? 전 임대차가 동일하니까 역시 그
그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해지하자고 통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또 법정갱신 되는 겁니다. 계속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이기 연체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이기 차임 연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존속의 보장 세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 자, 요때 누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법정갱신하기 하질 않고 임대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를 통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만합시다, 임대차. 그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합니다 라고 하면 작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2년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 갔어요. 법정 갱신돼서 또 2년 갔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나가서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또 2년 간다. 그럼 최장 6년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법정갱신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인은 없죠. 중간에 나가라고 하거나 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죠. 항상 예외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예외.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죠.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기 차임액 연체하면 법정갱신도 안 돼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해서 쭉 9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경우에는 8번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9가지 중에 8번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임대인, 즉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하겠다. 나가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대인이 실제 거주, 임대인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로 해놓고는 거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8호의 사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자, 이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를 또 한 거예요.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거주하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의 3개월분, 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 자, 두 번째는 이 차액의 2년분. 자, 이제 세 번째. 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직접 손해. 이 손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한다? 이 중에서 큰 거, 작은 게 아니다.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해 한 번? 자, 1회에 한해서 한 번 쓸 수 있고요. 1회. 그리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거. 자, 2년으로 보고요. 존속기간 2년.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존속여부장 3 계약갱신 요구권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4강, 공인중개사법 제43강 시간이 해당이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항력, 존속의 보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